이야기 고수가 들려드리는 옛날 이야기. 아버지, 내 낭구는 내가 직접 찾을게요. 어느 고을에 오진사라는 양반이 살았습니다. 그의 곳간에는 나락섬이 그득 쌓였고 다락엔 돈 괴짝이 가득 차있는 천석군 부자였습니다. 묵직한 전대를 차고 저작거리에 나타나면 오진사 땅을 밟고 장사하는 사람들은 고개 숙여 절을 하곤 했지요. 또한 고을 사또와도 친분이 두터워 큰 돈이 들어가는 아쉬운 청을 들어주며 사또의 주머니를 채워주기도 했습니다. 그런 오진사에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외동딸 소연이가 있었는데 그녀가 16살이 되니 꽃봉오리가 꽃을 피우듯 화사하게 피어났습니다. 그녀가 맑고 초롱한 눈망울로 눈길을 보내면 마주치는 그 어느 누구든 미소가 절로 나왔습니다. 얼굴은 대곡같이 하얗고 입술은 붉은 꽃잎 같았지요. 혼기가 차니 봉긋하게 솟아오른 가슴과 복숭아처럼 터질 듯이 부풀어 오른 엉덩이는 또 얼마나 문남자들의 가슴을 설레게 했는지요. 또한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 아래로 흐르는 샘물의 맑은 소리를 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름다움만 있다 해서 사람들 입에 그녀 이름이 오르내리진 않았을 것입니다. 인물뿐만 아니라 6대조가 승지를 지낸 뼈대 있는 집안인 것도 한몫했지만 그녀가 현명하며 착한 성품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내노라 하는 매파들이 이런 신붓감을 지나치지 않았지요. 눈만 뜨면 오진산의 문지방이 닳도록 드나들었습니다. 예로부터 남녀 두 사람의 자유의사에 의한 결합은 야합이라 하여 인정을 안 해주니 매파라는 중간 역할이 필요했습니다. 고구려 건국 신화에 주몽의 어머니 유화가 해모수를 자유롭게 만났다 하여 부모에게 미움을 산 것도 중매 없이 남자를 따랐다는 것이었지요. 유교적 예의를 숭상하던 조선시대 때에는 더 말할 나위도 없었습니다. 유명한 학자 정인지란 사람이 젊었을 때 옆집 처녀가 사랑 고백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뜻이 다른 정인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일 중매를 세워서 정식으로 통혼할 것이니 참고 기다려주시오. 하며 그 처녀를 겨우 달래서 보내고는 다음날 어머니와 의논하여 이사를 해버렸다는 그 이야기처럼 중매혼을 우선으로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매를 업으로 하는 사람은 주로 상민 계급의 여인들이었지요. 내외법이 엄격하여 양반 부녀자는 가마가 아니면 쓰개치마를 쓰고 다니던 시절에 남의 집 안방까지 드나들면서 혼사가 성사되도록 언변을 토한다는 것은 신분이 천한 여인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더욱이 양쪽 집의 문턱이 닳도록 다녀야 하는 까닭에 매파 노릇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선 견죽이 좋고 설득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성실하여 신용이 있어야 했지요. 또한 성사시킨 경력이 많을수록 매파로서의 능력을 인정받았습니다. 내노라 하는 신랑집에서는 그렇게 수단 좋은 매파들을 그 소문이 자자한 1등 신부감 소연이가 있는 오진사집으로 보냈습니다. 어느 날 정진사집에서 매파가 왔기에 소연이 할머니가 맞이했습니다. 매파는 서슴없이 들어서며 자신있게 말했지요. 너무나도 훌륭한 신랑감이 있어 이리 왔습니다.
정진산의 맏아들은 19살에 알상급제를 해서 전라도에 사또로 계십니다. 인물 좋고 어딜 가도 그런 사위감은 없을 겁니다. 다음 날은 맹참복내가 보낸 매파가 찾아왔습니다. 매우 훌륭한 신랑감이 있어 찾아왔습니다. 알아주는 부자인 맹참봉의 둘째 아들 신랑감은 아버지 맹참봉이 유기공방 포목점을 갖고 있고 뿐만 아니라 많은 전방에 세를 놓고 있지요. 자수성가하여 많은 재산을 쌓은 집안입니다. 특히 맹참봉 그 어르신이 직접 운영하는 유기공방은 알짜배기지요. 이 방자 유기가 혼숙감에서 빠지면 사대부 집안의 혼인은 이루어질 수 없지 않습니까요? 가만히 있어도 대갓집 마님들이 가마타고 몰려옵니다. 앉아서 돈 버는 거지요. 혼인하면 이 둘째 아들에게 내주는 세간이 천석군 부자보다 더 많을 거라 합니다. 수많은 매파가 찾아왔고 또 허정승 집에서도 왔는데 허정승은 정승 벼슬에서 물러나 낙향했지만 만석군 큰 부자로 맏아들은 초시에 합격하고 내년 봄에 과거를 볼 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맏아들이란 신랑감은 과거 시험에 붙고 안 붙고 보다 물려받을 재산이 어마어마할 뿐만 아니라 또 얼마나 잘생겼는지 처녀들이 한번 그의 얼굴을 보는 날이면 상사병이 날 정도라고 했습니다. 훤칠한 키와 미끈한 얼굴은 인근 고을까지 소문이 자자하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매파들이 전하는 이야기를 듣고 돌려보냈는데 신랑감 세 집안이 적극 구애를 해왔습니다. 고을 사또인 아들을 가진 정진사 집에서는 소연이를 아예 제 집 며느리로 정한 듯 사주단자 받을 날짜를 보내왔고 유기공방 맹참복내는 겨울이 오기 전에 혼례를 올리자고 성하였습니다. 잘생긴 아들을 가진 허정승내는 가을에 약혼식을 하고 내년 봄에 혼례를 치르자고 알려왔습니다. 매파들은 경쟁하듯이 소연이네 집 문턱이 닳도록 드나들었지요. 소연이 아버지와 할머니는 머리를 맞대고 신랑감 고르기에 들어갔지만 좀채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한쪽을 잡으려니 다른 한쪽이 아까워 저울질만 하다가 시간은 흘러갔습니다. 그러나 정작 당사자인 소연이는 별땅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시금전폐하며 도통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신랑감 셋 모두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소연이는 어머니를 5살 때 여의었습니다. 그렇게 일찍 세상을 등진 어머니를 대신해 자신의 딸처럼 소연이를 키운 유모가 있었는데 오늘은 보다 못해 소연이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애기씨, 그렇게 아무것도 안 먹으면 어쩝니까? 제발 이 잣죽이라도 좀 들어야 해요. 혼인을 앞두었는데 몸 생각을 해야 합니다. 내내 울고 있던 소연이는 유모를 보자 더 크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유모, 나는 어쩌면 좋지요? 눈은 퉁퉁 붓고 얼굴은 반쪽이 된 소연이가 하소연을 하며 깊은 심정을 토해놓자 이 말을 들은 유모도 함께 울었습니다. 내가 도와줄 일이 있으면 다 할 테니 말해보세요. 며칠 후 새벽 오진산의 집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새벽에 수필을 보러 일어난 오진사가 우연히 외동딸 소연이가 혼자 기거하는 별땅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던 것이었습니다. 가녀린 여자와 숨가쁜 남자의 야릇한 신음소리, 바로 남녀가 합판하는 소리, 그것이었습니다. 오진사가
문을 박차고 들어가자 딸이 웬 남자와 이불 속에 같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 아버지! 네 이놈! 넌 누구냐? 곧바로 그 청년은 오진사 손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도둑놈 잡으라는 오진사의 호령 소리에 집안은 사방에 횃불이 밝혀지며 몽둥이를 든 하인들이 들이닥쳐 젊은이를 대청 기둥에 묶었습니다. 오진사는 화를 누르지 못해 부들부들 떠는 손으로 낫을 들고 왔습니다. 젊은이 앞에 다가서며 낫을 치켜드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버지! 어둠이 찢어질 듯 날카로운 소리에 오진사는 정신이 들어 소리나는 곳을 보았습니다. 딸 소연이가 대청마루에 나와 섰는데 그녀 손에 들린 은장도 칼끝은 그녀의 목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은장도는 죽은 어머니한테서 물려받은 것이었는데 그 칼끝을 목에 대고 금방이라도 찌를 듯이 팔을 움직였습니다. 서슬이 펄은 그녀는 이를 악물며 말하는데 목소리는 의연했습니다. 제 낭군에게 해를 가하면 저는 죽습니다. 오진사는 은장도를 든 딸의 앙칼진 목소리를 듣고는 너무 놀라 낫을 떨어뜨렸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왜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지 아시지요? 어머니가 저를 베어 만삭이 되었을 때 아버지는 첫째 첩을 얻었고 3년 후에 또 두 번째 첩을 얻으셨지요. 외롭게 혼자인 어머니의 심정을 헤아리신 적이 있으셨나요? 저는 어머니의 늘 눈물 젖은 얼굴이 떠오릅니다. 아버지가 저를 아껴주시는 마음 잘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행복해야 아버지도 행복하시겠지요? 정진산의 맏아들 젊은 사또는 지금 수천 기생이 몇 명인 줄 아십니까? 맹참복네 둘째 아들은 허구한 날 기생집에 박혀 사는 개차반입니다. 또 허정승댁의 얼굴값 한다는 그 맏아들은 또 어떠합니까? 그 집 어린 하녀가 그의 아이를 베고 쫓겨나 강나루에 몸을 던졌다 했습니다. 온 고을이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거기로 저를 들여보내시는 건 사지에 가서 죽으라는 것과 같습니다. 아버지, 제가 난군으로 맞이한 사람은 비록 권세도 없고 재산도 많지 않지만 착하고 성실하고 저를 끔찍이 사랑해주며 더구나 홀어머니를 극진히 모시는 효자입니다. 소연이의 이치에 맞는 또렷한 목소리와 가슴 저리는 한마디 한마디에 모두가 숙연해졌습니다. 아버지를 놀라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아버지와 할머니께서 혼사를 너무 재촉하시니 제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낭군님은 제가 제 방에 오시라 불러드린 것이며 저는 첫날 밤을 치렀습니다. 아버지, 제 마음을 제발 살펴주세요. 아버지 오진사는 할 말을 잃고 한참을 서 있다가 손수, 기둥에 묶인 젊은이, 이웃마을 홍총각의 포박을 풀어주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소연이와 홍총각은 부랴부랴 혼례를 올렸음은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1등 신부감 소연이와 혼인하려던 신랑집들은 닥쳤던 개가 지붕 쳐다보는 격이 되었습니다. 물론 소연이가 달기고 신랑감들이 개라는 말은 절대 아니지요. 그런데 매파가 입에 침이 마르게 자랑하던 그 맹참봉 집안은 소연이같이 조신하고 똑똑한 며느리를 놓쳤다는 생각에 너무나 큰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맹참봉은 일찌감치 둘째 아들에게 가게를 맡겨 일을 배우게 하려고 수저나 그릇이 있는 반상 유기 가게를 맡겼었습니다. 이 가게는 자리를 잡은 곳이라 장사가 잘 되었습니다.
허나 어찌된 건지 계산을 해보면 허구한 날 적자였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운영하는 촛대, 화로, 향로 등을 파는 유기가게는 늘 이윤이 넘쳤습니다. 아버지 맹참봉이 병석에 누워있을 때 둘째 아들 놈은 가뭄에 콩나듯이 슬쩍 들여다보고는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지요. 그러면서 건달들과 어울려 기생집을 제 집처럼 드나드는 것을 보고 가게가 왜 적자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과거를 되돌아본 맹참봉은 자신이 어릴 때 하도 가난하게 살아서 아들을 너무 금이야 오기야 이래도 그래 저래도 그래 하며 오냐오냐 키웠던 후회가 가슴에 사무쳤습니다. 그래서 소연이란 야무진 며느리감에 눈독을 들인 것이었는데 맹참봉은 원래 첫째 아들도 있었지만 여름철에 강에서 사고가 난 후로 하늘나라에 가니 그 장남을 맹참봉 가슴에 묻고 살았던 세월이 10수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니 둘째 아들을 장가를 잘 들여 그 많은 재산을 물려주려는 계획에 실패했다는 생각이 들어 한숨만 나왔습니다. 맹참봉은 몇 해 전 아내를 잃고 홀로 지내다 집안 살림살이를 맡아 해주며 맹참봉 시중을 들어주는 참모 겸 친모를 들여 도움을 받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 참모 안성댁은 맹참봉이 유기공방을 처음 시작할 때 같이 도와주었던 형제 같은 허생원의 처였습니다. 몇 년 전 남편 허생원이 죽고 나서 그 아내인 안성댁이 맹참봉의 집에 와서 집안일을 도와주고 있었지요. 남편 허생원이 병이 들어 몇 년 동안 일을 못하고 누워있을 때 맹참봉은 의리가 있어 약값이다, 생활비다, 넉넉하게 대주었는데 결국 남편은 세상을 떠났지요. 그런 고마움에 허생원처 안성댁이 맹참봉 집에 와서 있게 된 연후였습니다. 어느 날 맹참봉이 안성댁에게 느닷없이 말했습니다. 안성댁, 나와 결혼하세. 착한 안성댁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며 이제 참봉 어른도 노망이 났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안성댁이 아이고 어르신 하며 고개를 젓는 사이 맹참봉은 대서방 영감님을 부르더니 혼인서류를 만들어 현청에 넣어버렸습니다. 앞길을 미리 알았는지 맹참봉은 며칠 후 이승을 하직했습니다. 3일장을 치르고 나자 이방이 포졸 둘을 대동하고 와 맹참봉의 일가 친척 모두를 불러놓고 말했습니다. 맹참봉께서 맡겨놓고 가신 유언장을 공개하니 잘 들어보시오. 유언장, 슬퍼 말고 내 말대로 꼭 해주기 바란다. 모든 재산에서 나의 형제들 5명에게 이할씩을 주고 유기공방과 다른 점포에서 일하는 사람 수대로 모두 일할에 지분을 다 줄 것이며 유기가게는 나의 처 안성댁에게 주도록 하라. 그리고 둘째 아들은 논밭 12마지기만 주도록 하고 내년 봄 씨앗값으로 200냥을 더 주어라. 그리고 얼마인지 모를 둘째 아들이 깔아놓은 기생집, 요리집 외상값을 모두 갚아주어라. 그렇게 해서 남은 돈은 이 고을에 다리 놓는 일과 서당 짓는 일에 보태도록 하라. 이 유언장을 듣던 사람들은 벌린 입을 다물지 못했고 둘째 아들은 털썩 주저앉아 울상을 지었습니다. 맹참봉의 유기공방이며 저작거리에 점포만 해도 문전옥답 몇백 마지기 값이 나갈 텐데 아들한테는 고작 12마지기라니 다들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맹참봉이 물려주신 논밭 12마지기라는 것은 머슴에게 세경을 주고 일을 부려도 보릿고개를 넘기 힘들어 본인 자신이 제 손으로 직접 땀 흘려 농사를 짓지 않을 수 없을 만큼의 딱 그 정도 크기의 농토인 것입니다. 둘째 아들한테 많은 유산을 남겨줘봐야 보나마나 일도 안 하고 술이나 마시며 기생머리 얹어줄 때는 앞뒤 안 가리고 논밭을 척척 팔아치울 것이 뻔하기에 그리한 것입니다. 이런 유언 소문이 온 고을에 퍼져 알려지자 소연이 아버지 오진사는 그저 씁쓸한 미소를 지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딸 소연이의 선택이 참으로 현명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올바른 생각으로 행복을 찾아 잘 살아가고 있는 딸과 사위 얼굴이 갑자기 보고 싶어 석양빛이 물든 먼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